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인사한 이재명 대통령 모습입니다. 지금은 캐나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조기 복귀한다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검찰 수사가 갑자기 신데렐라 수사가 됐습니다. 신발의 주인을 찾겠다는 건데요. 특검은 속도를 내고 있죠. 김 여사는 어제 입원했습니다. 어제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 SNS 사진입니다. 눈 덮인 눈 내린 산에 여름 잘 이겨내자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 기일입니다. 내 뒤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연일 외치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진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네요. 이 사진, 네, 합성입니다. 이 논란도 잠시 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네, 공군 1호기에 올라서 캐나다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 이모저모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세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각 캐나다에 도착해서 지금 공식 일정을 한창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현재 시각이 지금 이제 7시 좀 넘었으니까 첫날 일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셈인데 어제 떠나기 전에 서울공항에서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참모진이 환송을 나왔는데 당초에 취임 초기에 경무 문제, 대통령실의 경무 문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랬고 일단 표정은 좀 밝아 보였어요. 원래 이 비서실장은요. 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그때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상당히 밝아진 것이죠. 근데 오늘 국회도 가신다고. 그런데 이게 그냥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지금의 상황이 또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시고 또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또 못다한 어떤 업무를 또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예. 최근에도 이 대통령 비서실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과로사로 쓰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전망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는 없는 게 오늘 아침에 또 전해진 소식이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복귀를 한다고 하면서 G7 일정 접고 빠르게 복귀한다고 하면서 지금 당초에 가장 관건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거 자체가 성사가 조금 불투명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뭐 확인된 바로는 애초에는 일정이 조율됐었는데 예.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갖고 급히 일정을 단축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약식으로라도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네. 또 만약에 성사되지 않으면 불편한 뭐 한미 관계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성사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의 입장은 뭐 일단은 이스라엘, 이란 지금 이 중동 정세에 관한 부분이 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읽힐지도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를 품고 캐나다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 비행기에서는요 예정이 없던 기내 간담회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인원수를 좀 늘렸다고 하는데 꽉 차는 거 아닌데요? 네. 뭐 전에보다 숫자를 늘렸다고요? 맞습니다. 일정 수정이 더 많았고요.
꽉 채워서 함께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좀 조심하시지. 어쨌든 그런 일들 없이 또 그런 데도 반응하면 제한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꽤 불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그거는 아주 초반이니까 지금은 네. 괜찮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마 초기라서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지는 바람에 조금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창 날아가고 있는 기내에서라서 청음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데 하단 자막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소통 활성화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정권에서 줄였던 기자단 규모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복원을 하면서 전임 정권의 불통 논란 이런 거 애둘러 비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얘기할 때는 이 예. 언론사에서 이 자막 함부로 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자막과 관련된 송사로 인해 가지고 특정 언론사가 해외 순방기에 탑승을 못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표 끊어가지고 본인들이 해외 현지로 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났던 거 관련 아니겠습니까? 언급이 있었죠. 쉽게 말해서 골탕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해외로 가는 이 전용기 안에서 특정 언론사 두 곳하고만 또 불러다가 따로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그때 전에 들었었거든요. 예. 이거는 언론의 줄세우기로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고 예.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균등하게 또 말할 수 있는 자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네.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기자분들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 초반의 지지율 58% 이런 보도들을 언급하면서 임기 말의 목표치는 어떻게 둘 건지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뭐 즉답을 대통령이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도 좀 내비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임기 초반에는 언론과 야당과의 관계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비교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초기에는 아무래도 국정 운영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다소 덜 비판적이고 야당도 국정 운영과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분명한 그 비판의 지점이 나올 겁니다. 네. 벌써부터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반영되는 국정 지지율 58%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에 가장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던 분이 찾아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예. 2022년에 45%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공언했을 정도의 임기 초보다도 높은 국정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본다면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난망을 예상하셨고 이런 언론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 문을 좀 열어놓겠다 이런 뉘앙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바로 취임 초반 불거진 인선과 특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이륙하기 직전에 특검 세 분을 만났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해서 혹시 그 세 번 특검 아직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던 사람은 또 누구죠? 그 감사원 계시던 그 양반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성남 시청에 있을 때 공안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본 일이 없는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랑 이한주 부정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 신상 관련 의혹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을 모두 만난 거 아니냐는 보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일축을 했고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김민석 후보자 그리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인선 논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본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의혹이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재산이요 2억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자랑 어머니랑 해도요 거의 다 부채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뭐 얼마나 많은 비위가 있었으며 거기에 관련된 뭐 얼마나 그 불로소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체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적인 채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채무도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그러니까 과거에 불법 자금 수수로 인해 가지고 중가상금이라고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야 되는 돈이 세금액들 추징금들이 있는 건데 그게 갑자기 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사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네.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지인들에게 빌렸던 것인데 그 지인들도 김민석 후보자한테 이자를 그동안 꼬박꼬박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네. 위해서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서로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데 그저 과거에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비난한다? 이것은 흠집내기고 네. 이것이 만약에 검은 돈이었다면 왜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 할 때 재산 신고에 사적 채무라고 적었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꿀꺽 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너무 공세가 심한데 네. 이조차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청문회가 아직 안 열렸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청문회 때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은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안 하면 자료 제출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런 걸 지적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막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을 하면 인사청문회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당에서 조금 감안해 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